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호랑이가 나오는 전래동화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호랑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실제로 호랑이를 보고 나서는 호랑이가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영상을 보면 무섭기도 하답니다. 이렇게 호랑이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친숙하기도 하지요. 호랑이가 전래동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처럼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호랑이 효자, 하얀 눈썹 호랑이 등 사람을 도와주거나 비범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도 하는 등 신비한 능력을 가진 동물로 등장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산군, 산신이라 하여 높이 받들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다양한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의리,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동화를 함께 들어주세요. 호랑이 뱃속 구경. 옛날에 소금 장수가 소금 짐을 지고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조선 팔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 별별 험한 꼴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깜깜한 밤중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새도록 헤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온갖 험한 일을 겪다 보니 이 소금 장수가 아주 담이 커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까딱 않았지요. 하루는 소금짐을 지고 높은 고개를 넘게 되었어요. 고개를 넘자고 고개 밑에 이르니 주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소복하게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소금 장수가 고개를 넘으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말린단 말이에요. 이 고개를 혼자서 넘을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마시오. 100사람이 모여서 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 거요. 그러니까 주막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00사람을 채우려고 사람이 더 모여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중인가 봐요. 그런데 그만한 일로 겁을 집어먹을 소금 장수가 아니었어요. 깜깜한 밤중에도 예사로 고개를 넘었는데 환한 대낮에 이까짓 고개를 못 넘어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찌 산의 대장부라고 하겠소? 이러면서 한사코 고개를 넘으려고 했지요. 그래도 주막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꾸 말렸어요. 그저께는 대장장이가 혼자서 이 고개를 넘다가 변을 당했고 어저께는 숫장수가 혼자서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 밥이 됐어요. 그러니 아예 혼자서는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소금 장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않았지요. 내가 오늘 이 고개를 넘어갔다가 내일 다시 넘어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고개를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니 길이 점점 험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소금 장수는 태연하게 올라갔지요.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한숨 돌리는데 저 앞에서 집칠 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 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지요. 그놈의 입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겠어요. 그렇게 큰 입을 벌리고 호랑이가 슬금슬금 이쪽으로 다가오거든요. 소금 장수가 얼른 소금지게에 메어놓은 지게꼬리를 풀어서 한쪽 끝을 동그랗게 잡아매어 고리를 만들었어요. 지게꼬리 끝을 잡고 고리를 호랑이 모가지를 겨냥해서 휙 던졌지요. 그러니 동그란 고리가 호랑이 모가지에 탁 걸렸어요. 그걸 냅다 잡아당겼단 말이에요.
아주 호랑이 목을 죄어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호랑이란 놈이 웃은 꼴 다 보겠다는 듯이 하품까지 슬슬 해가며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호랑이 모가지에 줄을 걸었으면 호랑이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든지 뒷걸음질을 치든지 해야 목이 줄 텐데 슬슬 앞으로 다가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뭐예요. 호랑이가 소금장수 눈앞에까지 다가와서 입을 앙 하고 크게 벌리니까 소금장수가 그만 그 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어요. 지게째 입속에 쑥 빨려 들어가서 목구멍으로 쑥 넘어갔어요. 소금장수가 그러는 동안에도 호랑이 목을 맨 줄은 꼭 쥐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어요.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참 우습지도 않지요. 뱃속이 훤하게 넓어서 잘 보이는데 그동안 호랑이가 잡아먹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죄다 거기서 살더래요. 토끼도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노루도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사람들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저께 잡아먹힌 대장장이도 돌아다니고 어저께 잡아먹힌 숫장수도 돌아다니더래요. 호랑이 뱃속이 그렇게나 넓었지요. 소금장수가 호랑이 뱃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뭐 여기저기 간이고 헙하고 콩팥이고 디룽디룽 매달린 것 구경을 다 했지요. 그런데 호랑이 뱃속에 디룽디룽 매달린 고기 덩어리를 구경하다 보니 배가 슬슬 고파왔어요. 여기 들어와 보니 온 사방에 고기로구나. 이럴 게 아니라 호랑이 고기나 좀 베어 먹어야겠다. 소금장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장장이를 불렀어요. 이보 대장장이 양반, 칼 가진 것 있소? 칼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호랑이 고기나 베어 먹으려고 그러지요.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대장장이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주기에 소금장수가 칼로 호랑이 뱃속 고기를 싹둑싹둑 베어냈어요. 간도 베어내고 허파도 베어내고 콩팥도 베어내고 해서 고기를 수북하게 쌓아놨지요. 그러고 나서 숫장수를 불렀어요. 여보, 숫장수 양반, 숫 좀 가져오시오. 숫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호랑이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그러지요. 아, 마침 나도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되었어. 숫장수가 내놓은 숯으로 불을 피웠지요. 불을 피워서 호랑이 고기를 숯에 구웠어요. 간도 굽고 허파도 굽고 콩팥도 굽고 해서 배불리 잘 먹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호랑이란 놈은 죽을 지경이에요. 뱃속에서 칼로 여기저기를 싹둑싹둑 베어내지를 않나, 뱃속에서 숯에 불을 피워 제 고기를 굽지를 않나. 그러니 아프고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호랑이는 으흥 으흥 하고 울면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안에서는 소금장수가 호랑이 고기를 다 구워 먹고 나서 아까 호랑이 입속에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줄을 단단히 잡았어요. 이제 슬슬 잡아당겨 볼까? 이보 대장장이 양반, 그리고 숫장수 양반, 여기 와서 좀 거들어요. 그건 무슨 줄이요? 호랑이 목에 메어놓은 줄이지요. 아, 그렇군. 그렇다면 어디 힘 좀 써볼까? 셋이서 줄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영차 잡아당기니까 밖에 있는 호랑이 모가지가 제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자꾸 잡아당기니까 호랑이 모가지가 목구멍을 넘어 제 뱃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줄을 잡고 호랑이 창자를 지나 똥구멍으로 쓱 빠져나왔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 모가지도 제 똥구멍으로 쓱 빠져나와서 호랑이가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호랑이 뱃속에 있던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쏟아져 나왔지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짐승들도 살고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소금장수는 홀라당 뒤집어진 호랑이를 끌고 고개를 넘어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드성장이도 데리고 오고 숫장수도 데리고 왔지요. 그것 보시오.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어제 넘어가서 오늘 넘어온다고 그렇지 않았소? 그러니까 그동안의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호랑이와 말도둑.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휘영청 달이 밝은 8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겨울에 여인들이 동네에서 가장 큰 오기네 집들에 모여 배를 짜며 재미나는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말도둑 하나가 오기네 집에 말을 훔치러 기어들었어요. 또 때를 같이하여 고을 뒷산에 사는 황소만한 호랑이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와 이 집 주위에서 어물거리고 있었지요. 말도둑과 호랑이는 빨리 여인들이 흩어지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밝은 달과 함께 밤을 새우려는 듯 일손을 멈출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되자 말도둑은 등이 달았고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면서 안절부절 못했지요. 이때 개었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우레소리가 났어요. 아휴, 소낙비가 올 것 같아요. 어서 돌아들 갑시다. 여인들은 황황히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호랑이는 아니, 이거 이상한데? 내가 봐도 꿈쩍을 안 하더니 소낙비가 온다니 다 도망치다니. 아마도 소낙비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 게 틀림없어. 하고 중얼거리며 마구간에 들어가 숨었지요. 구수한 말냄새가 입맛을 돋웠으나 소낙비가 무서워서 잡아먹을 생각도 못하고 호랑이는 말 모양으로 쭈그리고 엎드려 있었어요. 이때 마구간으로 말도둑이 살금살금 기어들어와 손도둠으로 살찐 말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른다고 고른 것이 그만 호랑이였어요. 말도둑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냅다 몰아댔어요. 에구, 이거 야단났구나. 소낙비란 놈이 벌써 내 등에 엎였으니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호랑이는 마구간 문을 걷어차고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야, 그놈의 말 잘도 뛰는구나. 오늘 밤 운수가 좋은데? 하며 호랑이의 배를 힘껏 걷어찼어요. 뜻밖의 봉변에 호랑이는 질겁하며 한 길 더 높이 뛰었어요. 아이쿠, 소낙비란 놈이 무섭긴 정말 무섭구나. 이 산중에서 몇백 년을 살면서도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야. 호랑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낙비를 떨어뜨려 보려고 더 빨리 뛰었어요. 한편 말도둑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더 힘껏 틀어치고 야, 몇 년을 말도둑으로 살아도 이런 욕만은 처음인걸. 이제야 팔자를 고치나 보다. 하며 호랑이의 목을 바싹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아이고, 이젠 마지막이구나 하며 정신이 나가 펄펄 뛰다가 그만 청길벼랑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어 말을 탐내에 기어들었던 두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어 버렸답니다. 병풍 속의 호랑이.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사납고 악착스럽기로 소문난 군수가 새로 부임해 왔어요. 군수가 새로 부임해 오는 날이면 을에 소, 돼지를 잡고 기생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군수는 어찌된 일인지 그 전의 군수들과는 달리 잔치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새 군수는 부임하자마자 이 거울에서 글 꽤나 읽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조리 불러들여라 하고 호통을 쳤어요. 군수의 속셈인즉 거울을 제 소나기에 튼튼히 틀어쥐고 백성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자면 똑똑하고 살이 밝고 지혜 있는 백성들을 아예 처음부터 움쭉 못하게 꽉 눌러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반 벼슬아치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밀란을 일으킨 백성들의 뒤에는 언제나 대중을 깨우쳐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두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어느 고을에나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글 잘 읽고 지혜 있는 백성을 모두 불러들여 그들을 눌러놓는 일부터 서둘렀어요. 그런데 이 고을에 와서 가장 처음에 데려온 백성은 아직 머리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어린아이였어요. 군수는 어이가 없어 나졸들을 흘겨보며 불호령을 내렸어요. 이 애끼, 고울리개는 못하러 끌어들였단 말이냐? 썩 끌어내지 못할까? 그런데도 나졸들은 군수의 분부를 들은 둥 마는 둥 그대로 서서 아이를 끌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군수는 성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놈들아, 갑자기 기가 먹었냐? 왜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느냐 말이다. 하고 다시 호통치며 누나를 무섭게 디굴디굴 굴렸어요. 그러자 그 가운데 나이 많은 한 나졸이 군수 앞에 나서며 대답했어요. 저 아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어른의 비길 바 아니옵니다. 만약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한 고을은 물론 천하도 다스릴 수 있는 아이인 줄 아래오. 군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되물었어요. 뭐 천하를 다스려? 그러자 나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런 줄 아래오 하고 허리를 굽실굽히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되자 군수는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울리개를 데리고 와서 고을을 다스린다니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더니 하며 허풍을 치느냐. 내 이제 이 아이와 내 얘기를 해서 아이가 지면 니놈들 목을 베어버릴 테다 하며 호통을 쳤어요. 나졸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모두 벌벌 떨었지요. 이때 아이가 머리를 축혀들고 당돌하게 대답하며 나섰어요. 네, 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이쯤 되자 군수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군수는 하인을 시켜 호랑이가 그려진 병풍과 밧줄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밧줄을 던져주며 호령했어요. 네 이놈, 이 밧줄로 저 병풍 속에 있는 호랑이의 목을 베어 끌어내라. 그러자 아이는 밧줄을 집어들고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군수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아이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이렇게 말했지요. 군수님, 제가 이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터이니 군수님께서 몽둥이로 호랑이 엉덩이를 쳐서 대문 밖으로 냅다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밧줄로 목을 메어 끌고 들어가겠나이다. 군수는 땅이 꺼져라 발을 탕탕 구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애끼, 몽둥이로 아무리 친다 한들 어찌 그림 속에 호랑이가 뛰어나올 수 있단 말인고. 아이는 밧줄을 집어 던지고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내리쳐도 움죽도 않는 그림 속의 호랑이를 어찌 밧줄로 비끌어맬 수 있으리오. 못할 것이 뻔한 것을 하라고 강다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얼빠진 사람인 줄 아래요. 그러자 나졸들은 물론 벼슬아치들까지 얼굴을 돌리고 킥킥 웃어댔어요. 이렇게 되자 군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호랑이와 싸운 삽살이.
어느 깊은 산속에 삽사리를 기르는 사냥꾼 부부가 살았어요. 사냥꾼 부부에게는 삽사리가 친자식이나 다름없었지요. 강아지 때부터 사랑을 쏟아 정성스럽게 길렀기 때문이에요. 사냥꾼 부부는 삽사리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쓸쓸하고 허전했어요. 그만큼 깊은 정이 들어 있었어요. 사냥꾼은 늘 삽사리와 사냥을 다녔습니다. 삽사리는 매우 영리하여 사냥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짐승들을 몰아주었어요.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냥꾼의 발걸음은 늘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어요. 그런데다가 삽사리는 아주 용감했지요. 산속에서 맹수를 만나더라도 결코 도망치는 법이 없었어요. 삽사리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맹수와 당당하게 맞서 싸웠어요. 어느 날 사냥꾼 부부의 오두막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고을 관아의 좌수와 아전들이었어요. 좌수는 삽사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이 개를 바쳐야겠다. 예? 사냥꾼 부부는 좌수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삽사리를 내주면 그날로 호랑이 밥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 부부 역시 사또가 기르고 있다는 호랑이에 대해 듣고 있었어요. 사또는 몇 해 전부터 어느 사냥꾼이 잡아다 바친 새끼 호랑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새끼 호랑이는 먹성이 좋았지요. 닭 몇 마리쯤은 순식간에 먹어치울 정도였어요. 조금 더 자라서는 닭만으로는 부족해서 돼지를 잡아먹었어요. 사또는 전혀 새끼 호랑이 먹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랫 사람들이 다투어 먹이를 구해 바쳤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사또에게 잘 보이려고 닥치는 대로 호랑이 먹이를 구해다 바치고 있었어요. 벼슬아치들은 날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가축을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닭은 물론 돼지의 씨조차 말라버릴 지경이었어요. 호랑이는 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커졌지요. 그만큼 먹는 양도 점점 늘어났어요. 닭과 돼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벼슬아치들은 개를 호랑이 먹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개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몇몇이라도 모이게 되면 늘 사또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사또가 호랑이를 기르는 바람에 우리들만 더 살기 힘들어졌어. 닭, 돼지에 이젠 개까지 씨가 말라가는데 다음엔 분명히 소를 빼앗아 가겠지. 소로도 모자라면 사람을 잡아갈지도 몰라. 그 잘난 사또의 호랑이를 위해서 말이야. 사또는 우리 백성들의 피맺힌 원망을 듣고나 있을까? 사냥꾼 부부는 관가에서 개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벌써 웬만한 개는 다 잡혀갔고 이젠 깊은 산속까지 개를 잡으러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었어요. 좌수는 사냥꾼 부부가 순순히 개를 내놓지 않자 아전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이 개를 끌고 가거라. 아전들은 삽사리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는 강제로 끌고 갔어요. 사냥꾼 부부는 끌려가는 삽사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삽사리는 관아에 있는 호랑이 우리 속에 던져졌어요. 이때 사또와 벼슬아치들은 우리 밖에 모여 있었어요.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한 구석에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슬그머니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삽사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호랑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사또가 중얼거렸어요. 호랑이를 보더니 저 삽사리가 허리 빠진 모양이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삽사리는 호랑이를 노려보는 듯 하더니 번개같이 몸을 날려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어버렸어요. 사또와 벼슬아치들은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지요. 이제까지 수많은 개를 우리 속에 넣어왔지만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개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기습을 당한 호랑이는 온 고을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어요. 좁은 우리 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을 쳤지요. 그러나 삽사리는 호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어요. 호랑이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잠시 뒤 미친 듯이 날뛰던 호랑이가 마침내 쓰러졌어요. 삽사리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호랑이와 삽사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지요. 삽사리는 호랑이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것이었어요. 사또는 삽사리를 어디에서 데려왔는지 묻고는 삽사리의 주인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어요. 사냥꾼이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사냥꾼은 삽사리가 죽은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사또에게 말했어요. 제가 친자식처럼 아끼던 삽사리가 죽어 가슴 아프지만 호랑이를 죽였으니 온 고을 백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었다고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사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냥꾼은 사또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백성들이 호랑이 먹이를 대느라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사또는 사냥꾼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아첨꾼들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내가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거야. 삽사리가 호랑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부덕한 사또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사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렇게 한탄했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아이들. 얘들아, 오늘은 이웃마을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서 너희들끼리 집을 봐야겠구나. 잘 보고 있을 수 있겠니? 어머니가 어린 남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싫어요. 우리도 데려가세요. 네? 아들이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는 금방이라도 따라 나설 것 같이 일어서며 어머니를 졸랐어요. 안 된다. 친척집에 가려면 산도 넘고 강도 건너야 하는데 너희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오늘 안으로 못 돌아와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자 남매는 더 이상 따라가겠다고 때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저 풀이 죽어 남매는 시무룩하게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이들이 안 돼 보여 살살 달래었어요. 대신 엄마가 돌아올 때 맛있는 고기랑 떡이랑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감자라도 구워 먹고 있으렴. 착하지 내 새끼들? 어머니는 감자를 한 소쿠리 가득 꺼내주셨어요. 감자를 본 아이들은 그제야 조금 서운함이 풀리는 모양이었어요. 참, 호랑이가 나올지도 모르니 문 꼭 잠그고 방에서만 놀아야 한다. 여기는 깊은 산속 외딴 곳이라 굶주린 호랑이들이 가끔 나타나서 어슬렁거리곤 했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서야 부지런히 길을 떠났어요. 오빠, 나 감자 구워줘. 난 오빠가 구워주는 감자가 제일 맛있더라. 알았어. 오빠가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누이는 감자를 구워 서로 먹여주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산속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남매의 집으로 내려왔지 뭐예요. 호랑이는 오누이가 놀고 있는 방 안을 살짝 엿보았어요. 호랑이는 오누이가 놀고 있는 방 안을 살짝 엿보았어요. 아이들밖에 없군. 저 녀석들 똘망똘망한 게 참 맛있게도 생겼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군. 아이들을 잡아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호랑이는 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확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호랑이 발에 문고리가 잘 잡힐 리가 없지요. 자꾸 문고리가 빠져나가자 호랑이는 방문만 벅벅 긁고 말았어요. 감자를 맛있게 먹던 아이들은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어요. 호랑이다. 오빠, 호랑이가 왔어. 겁이 난 동생은 오빠 뒤로 가서 숨으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리한 오빠는 침착하게 동생을 달랬어요. 걱정 마. 이 오빠가 호랑이를 쫓아버릴 테니까 넌 구경만 하고 있어. 오빠는 얼른 어머니의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한 움큼 가져와 방문에 박아놓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문고리를 잡으려고 방문에 발을 쳐 갖다 댔지요. 따가워. 호랑이는 바늘에 발바닥을 찔리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해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저 녀석들 어리다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겠는걸. 아무래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다시 어슬렁어슬렁 집 주위를 돌며 방으로 들어갈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때 밖에 있는 아궁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 바로 저기로 들어가는 거야. 호랑이는 자신의 무릎을 탁 치고 아궁이로 몸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조금 힘이 들겠지만 아궁이로 들어가서 방바닥을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 온우이를 먹어치우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오빠, 호랑이가 너무 아파서 아주 도망쳐버렸나 봐.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한참을 기다려도 밖이 조용하자 동생은 호랑이가 도망간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영리한 오빠가 얼른 동생을 말렸어요. 아니야, 그렇게 쉽게 갈 리가 없어. 틀림없이 다른 데로 들어오려고 엿보고 있을 거야. 정말? 동생이 문틈으로 다시 밖을 살짝 내다보았어요. 오빠 큰일 났어. 호랑이가 아궁이로 들어가고 있어. 호랑이 몸은 이미 아궁이로 다 들어가고 꼬리만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래, 괜찮아. 이 오빠만 믿으라고. 이번에도 오빠에게는 무슨 좋은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오빠는 살짝 뒷문을 열고 나가더니 젖은 집단에 불을 붙여 굴뚝에 쑥 밀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꼭 닫아 걸었지요. 이제 굴뚝 안에는 매캐한 연기가 자욱해졌어요. 연기는 삽시간에 굴뚝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아궁이까지 밀어 닥쳤지요. 어이쿠, 호랑이 살려.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 다 쏟은 호랑이는 결국 방바닥은 뚫지도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2번이나 당하고 그냥 물러설 것 같으냐? 꼭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는 더욱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붕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려는 거지요. 한편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온우이는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정말로 멀리 도망갔나 봐. 그래, 그랬나 보다. 어서 감자나 맞아 먹자. 하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갑자기 지붕에서 달그닥달그닥 북북 긁는 소리가 들리더니 뻥 하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잠시 후 호랑이 뒷다리가 하나 불쑥 내려왔지요. 호랑이가 내려오려고 발을 내디딘 거예요.
오빠, 호랑이야. 오누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자 다리에 힘이 쑥 빠져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빠에게 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빠는 얼른 화롯불을 끌어다가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놓았어요. 화롯불 위에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가 지글지글 익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밑으로 쭉 내디디던 호랑이는 그만 뜨거운 감자를 밟고 말았지 뭐예요. 뜨거워. 호랑이는 화들짝 놀라 얼른 발을 쓱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다른 발을 쭉 뻗어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호랑이는 뜨거운 감자를 밟고 말았지요. 아이쿠, 내 발! 이러다가는 뜨거운 감자에 온 발을 다 데일 것만 같았어요.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호랑이는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죠? 지붕 위의 구멍이 너무 작아서 호랑이 몸이 꽉 끼고 말았지 뭐예요. 호랑이는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지도 방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밑에는 뜨거운 감자까지 있어서 발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애써 올리고 있던 호랑이의 발도 너무 힘이 들자 다시 스르르 내려갔어요. 그러나 곧 뜨거운 감자를 밟고는 얼른 들어올릴 수밖에 없었지요. 호랑이는 이렇게 발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매달려 있었어요. 오빠, 호랑이 발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꼭 방아 찧는 것 같지 않아? 정말 그렇네. 남매는 이제 무서운 것도 다 잊고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호랑이의 모습이 정말 방아를 찧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예, 엄마가 방아 찧으려고 하셨던 좁쌀이지? 그게 어디 있는 줄 알아? 그걸 가져다 호랑이 발밑에 놓아두면 저절로 방아가 다 찧어지겠는걸. 남매는 얼른 좁쌀을 찾아와서 뜨겁게 달구었어요. 그러고는 호랑이 발밑에 갖다 놓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발을 내렸다가 뜨거운 좁쌀을 밟고는 내 발 살려라 하고 다시 들어올렸지요. 하지만 또 힘이 빠지면 스르르 발을 내렸다가 또 뜨거운 좁쌀을 밟고는 화들짝 놀라 발을 들어올리고요. 이렇게 발이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호랑이는 열심히 좁쌀을 찧었어요. 아마 자기가 지금 좁쌀을 찢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호랑이는 너무 약이 올랐을 거예요. 남매는 이제 잘 구워진 감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호랑이가 방아 찢는 모습만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지요. 잔치집에 가셨던 부모님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지붕에는 지쳐서 축 늘어진 호랑이가 매달려 있고 방에는 잘 찧어진 좁쌀이 수북이 있었으니 부모님께서 놀랄 만도 하지요. 호랑이가 오늘 하루 종일 방아를 너무 열심히 찧어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기특하기도 하지. 감히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내 이놈의 호랑이를.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지붕 위로 올라가 호랑이를 몽둥이로 때려잡았어요. 축 늘어진 호랑이를 잡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지요. 영리한 아이들 덕분에 호랑이 가죽도 없고 좁쌀도 다 찧었으니 부모님은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호랑이의 효성. 먼 옛날 산골에 사는 꽤 많은 나무꾼이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꾼이 한창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산을 들었다 놓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며 앞발을 나무꾼의 한쪽 어깨에 올려놓았지요. 순간 나무꾼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에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무슨 수라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마음먹으니 머리에 묘한 꾀가 번쩍 떠올랐어요. 나무꾼은 땅에 넙죽 엎드려 호랑이한테 꾸벅 절을 하면서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형님, 그동안 몸성이 잘 지냈습니까? 오늘에야 이렇게 형님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의 말에 영문을 몰라 한동안 얼떨떨해 있다가 어깨에 올려놓았던 앞발을 내렸어요. 뭐, 내가 형님이라고? 나는 산속에 사는 짐승이고 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네 형이 된다는 거냐? 너 이놈 벌써 정신 나간 게 아니냐? 호랑이는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말했지요. 정신 나가다니요. 정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헤어진 형님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까? 저는 형님이 동생도 못 알아보고 이놈 저놈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섭섭해요. 나무꾼은 정색을 하면서 말을 척척 엮어나갔어요. 형님은 어렸을 때 일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네 형이 어려서 나무하러 가는 동네 아이들을 따라 뒷산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단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 소식을 몰랐는데 가끔 그 애가 꿈에 나타나 자기는 호랑이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울고 있더라. 그 애가 산속에서 호랑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혹시 산속에서 네 형을 만나거든 이 어미는 언제나 잊지 않고 그리워한다고 전해라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형님을 만나니 눈물부터 앞섭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무꾼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나무꾼의 형이 이 산에서 호랑이가 되었다면 그건 내가 틀림없어. 이 산속에 호랑이라고는 나 하나뿐이니까. 내가 나무꾼의 형이 아니라면 나무꾼이 무엇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며 반가워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조상도 모르고 산 것이 부끄러웠어요. 더욱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해치기까지 한 일을 생각하니 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우야, 그래,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 계신단 말이지. 네, 어머니는 늘 형님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형님, 빨리 어머니를 만나러 갑시다. 그러자 호랑이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고 주저하는 듯 했어요. 난들 어찌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겠느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달려가 애만 태우게 한 이 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호랑이 껍질을 쓰고 어떻게 어머니 앞에 나타나겠느냐. 아우야, 한 달에 한두 번씩 멧돼지를 잡아다 줄 테니 어머니 잘 모셔라.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나무꾼과 헤어졌어요. 꽤 많은 나무꾼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는 그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초하룻날과 보름날 밤이 되면 나무꾼의 집 울타리 안에 멧돼지를 한 마디씩 물어다 맺혀놓곤 했습니다. 이런 일은 1년 12달 계속되었어요. 호랑이 덕에 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멧돼지 고기를 드시면서 호강하다가 늙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멧돼지를 더는 볼 수 없었어요. 나무꾼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몇 해 전에 만났던 호랑이는 찾지 못하고 새끼 호랑이 3마리를 만났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생김새가 그 호랑이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끼 호랑이들의 꼬리에는 배 헝겊이 친친 감겨 있었어요. 나무꾼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희들은 왜 배 헝겊을 꼬리에 메었느냐? 우리 할머니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한 달에 꼭꼭 2번씩 멧돼지를 잡아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음식도 안 잡수고 굴 안에 누워 어머니를 부르며 울기만 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절대로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조상하느라 꼬리에 배 헝겊을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새끼 호랑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 있었어요.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게 젖어들었어요.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효성이 지극한 착한 호랑이였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다가 죽은 호랑이의 효성에 깊이 감동했답니다. 황호랑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아들 부부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들은 자기는 끼니를 거르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녀도 늙고 병든 아버지만은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해드렸지요. 황효자는 하늘이 내린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황효자라고 부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요. 하루는 아버지가 입맛이 통 없었나 봐요. 얘야, 오늘은 팔딱팔딱 싱싱한 갈치가 먹고 싶구나. 네, 아버지. 제가 얼른 장에 갔다 올게요. 황효자는 나무에서 판돈을 챙겨 가지고는 두 말 없이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섰지요. 갈치, 갈치, 생갈치,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생갈치. 황효자는 팔딱팔딱 싱싱한 갈치를 사기 위해 먼 바닷가 마을도 멀다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오늘은 구수한 쇠고기국이 먹고 싶구나. 아버지, 조금만 참고 계세요. 냉큼 다녀올게요. 아버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효자는 아랫마을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고기, 고기, 쇠고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쇠고기. 아버지가 쇠고기국을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길을 가던 황효자가 노래를 하다 말고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추었어요. 이런, 없어. 이 주머니를 뒤져봐도 텅, 저 주머니를 뒤져봐도 텅, 허리춤을 열어봐도 텅텅, 주머니마다 동전 한 푼 없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황효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엊그제 새끼 꼬아 번 돈으로 살 한 대박 사고, 그제 집신 삼아 판 돈으로 닭 한 마리 사고, 어제 나무에서 판 돈으로 갈치를 샀는데 오늘은 돈 한 푼 없으니 무슨 수로 쇠고기를 살꼬. 황효자가 슬퍼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디선가 종이 한 장이 휙 날아와 황효자 앞에 살포시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종이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호랑이가 되는 법, 수얼랄라 프랄랄라 호랄랄라 어흥. 황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수랄랄라 프랄랄라 호랄랄라 아흥.
떠듬떠듬 글씨를 읽자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펑 하더니 황효자가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은 건가? 내가 호랑이를 잡아먹은 건가? 호랑이가 된 황효자는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며 모양새를 보고 또 보았어요. 이 꼴을 해가지고 마누라 얼굴은 어찌 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쇠고기는 어찌 살고. 황효자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안절부절 못하고 숲속을 어슬렁거렸어요.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토끼나 잡아야겠다. 어흥! 황효자는 산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살이 퉁퉁하게 오른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어서 빨리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종이가 뒤집어졌어요. 종이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법, 호랄랄라 푸랄랄라 수월랄라 흥아. 호랄랄라 푸랄랄라 수월랄라 흥아. 그러자 순식간에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와, 이건 마법의 종이가 틀림없어. 황효자는 종이와 토끼를 두 손에 꼭 쥐고 나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쫄깃쫄깃한 토끼고기가 먹고 싶구나. 네, 아버님. 내일 아침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효자는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유고 어두컴컴한 밤이 되자 얼른 종이를 꺼내 주문을 외웠지요. 수월랄라 푸랄랄라 호랄랄라 아흥. 황효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호랑이가 되었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여보, 마당에 토끼가 죽어 있어요. 황효자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거 참 잘된 일이군. 그렇잖아도 아버지께서 토끼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국이나 끓여 드리구려. 황효자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황효자는 밤마다 호랑이로 변해서 사냥을 해왔어요. 산토끼, 너구리, 노루, 사슴, 멧돼지. 아침마다 마당에는 죽은 짐승들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황효자의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도대체 누가 밤새 짐승을 갖다 놓는 거지? 황효자의 아내는 남편이 매일 밤 슬며시 일어나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 양반이 밤마다 어딜 가는 거지? 황효자의 아내는 몰래 숨어 남편을 지켜보았어요. 그날 밤도 황효자는 변함없이 종이를 꺼내놓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수월랄라 불랄랄라 호랄랄라 아흥. 그러자 순식간에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에그머니, 이 일을 어찌? 남편이 호랑이로 변하다니. 아내는 머리가 아찔하여 털썩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한참 넋을 놓고 있던 아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이게 다 그 이상한 종이 때문이야. 아내는 주문이 적힌 종이를 불에 활활 태워버렸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황효자는 종이를 찾느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지? 내 마법 종이가 어디 갔지? 장롱을 열어봐도 텅, 다락을 뒤져봐도 텅, 아궁이를 뒤져봐도 텅텅. 안 돼.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종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급해진 황효자는 기억나는 대로 주문을 외웠지요. 호랄랄라 뽀랄랄라 소랄랄라 어흠 뽀랄랄라 푸랄랄라 호랄랄라
어머!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황효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목이 터져라 주문을 외쳐댔어요. 포롤랄라, 포롤랄라, 사랄랄라, 아흠. 하지만 사람의 귀에는 어흥하는 소리로만 들렸지요. 요즘 호랑이가 왜 저렇게 울어대지? 그러게 왠지 구슬프게 들리는구먼. 황효자는 호랑이가 되어서도 아버지께 효도를 다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갖다 놓았거든요. 효자 효자 황효자, 호랑이가 되어서도 황효자.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황호랑이라고 불렀어요. 황효자가 호랑이가 되어 효도를 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산속에서 황호랑이가 나타나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답니다.